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한의 지휘 거점을 초토화시키는 핵 타격 훈련을 했다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자신의 거취 문제와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의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집니다. 무료였던 신속 항원 검사 비용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군부 세력이 대선 결과에 반발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해온 한국인 한 명이 군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한미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서해에 출격을 했었는데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해오던 북한이 어젯밤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더니 남한의 지휘 거점을 초토화시키는 핵 타격 훈련을 했다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이채림 기자입니다. 안경을 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지도를 가리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군 지휘소를 방문해 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상황을 가장한 훈련에서 지휘 구심점에 타격을 가해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서해 상공에서는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우리 공군이 함께하는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 최대의 전쟁 장비 집결 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11시 40분쯤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을 교환하면서 포탄 판매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자신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간담회를 연 이후 반년 만입니다. 모두 발언에선 취임 1년 소회와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안, 10월 국정감사, 내년 총선 전략을 언급하고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 현안 관련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엔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현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일정을 놓고 검찰과 대치 중입니다. 9월로 넘어가서 9월 본회의가 없는 그러니까 9월 11일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
당내에선 체포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이 대표가 먼저 가결을 요청해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가운데 특위는 징계 수위를 낮춰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표결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소위 구성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이 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 직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표결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9 감싸기식 결론에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19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 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도 김남국 구하기를 한 지도부와 당에 대한 비판이 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인데 출석 정지 30일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낮은 수위의 징계안 표결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안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 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죠.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여운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찬성과 반대 3대3 동수였습니다. 결국 부결이 된 거죠. 표결 결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윤리위원회 첫 회의 때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프로세스로 이 징계안을 진행한다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야 간 원내 지도부 합의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사실은 우려했었고 예견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만 강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여야 각각 이 3명씩 6명으로 이 특위와 소위가 구성이 돼 있죠. 찬성과 반대가 3대3. 그러니까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이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투표 결과는 놓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윤리에도 이제는 여당 윤리가 따로 있고 야당 윤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정치가 되고 있는데 그 3대3 완전히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회 윤리위는 김남국 의원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그 임기 보장 특위가 된 겁니다. 그 사실상 그 윤리심사 그 자문위원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건의했었잖아요.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의 도덕 감정 기준이라고 봅니다. 상임 위 때 수백 번 코인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제19 감싸기를 넘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김남국 의원은 내년 5월 말까지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세입이 따박따박 다 받을 겁니다. 한 달에 뭐 1,000몇백만 원 되죠. 다 합해서 하면 6억 얼마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민주당 그 특위 소위 의원 송 의원은 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방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내년에 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출마 포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무슨 마치 권리처럼 이렇게 권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 그 선거에 출마하는 게 권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처럼 이렇게 중죄를 졌으면은 당연히 출마 포기하는 게 의무죠, 책임이죠. 네. 근데 이것을 마치 권리를 내려놓은 양 생각하는 민주당의 이 윤리관, 윤리의식, 야당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국회 윤리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앞으로 무슨 뭐 다른 징계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총선까지 유야무야 될 겁니다. 그렇게도 예상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초 제명안 표결은요, 지난 2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말씀도 해주신 대로 김남국 의원의 회기를 1시간 남겨놓지 않고 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명안 부결에 대해서 우리 김효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견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견된 결론이랑 같이 보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22일 날 그 소위에서 투표할 때만 해도 여론이 그래도 제명을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제명을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소위에서도 여론을 좀 반영을 해서 제명할 거라고 상당히 많은 그 예측들이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1시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가면서 이건 뭐 제명이 잘 안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출마 선언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걸 명분으로 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양당 간사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송기현 의원 이 얘기 보면 이제 의원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좀 제명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특히 이제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은 마치 선출이 되면 동시에 무슨 임기 내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나를 대리해서 정치를 잘 해달라 이런 뜻인데 마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게 뭐 특권인 것처럼 그런 저는 이제 정치 문화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긴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 또 비명계에서 나오는 반응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시키는 게 이제 대표님이 좀 의중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김남국 의원 제명안 듣다가 오늘 투표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당 지도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이게 민주당을 망가뜨리는 길이지 이게 정치력이 아닙니다. 이런 게 내로남불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정신 못 차린다. 이 얘기를 왜 또 들어야 되냐고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죠. 그렇지만 이제 들으신 것처럼 당내 비명계에서는 당 지도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묵묵부답에 대해서도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그 상식적으로요. 아까 그 송기현 민주당 의원, 윤리특위 소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하고 의논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당대표하고는 의논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제명하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 가지고 당대표하고 의논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논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호위하거나 보호하거나 지지해줄 단 한 사람의 의원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무소속 상태에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1년 넘게 지금 방탄국회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돈봉투와 관련된 여러 의원들도 방탄국회 해왔잖아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방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김남국 의원도 여러 가지 그 개딸이라든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그 지지자들 이 또 김남국 의원을 지지해 왔습니다. 지지자들이 겹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을 내칠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의중이
완벽하게 실린 그런 결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 의견이 좀 의중에 실려 있다. 그리고 제19 감사기다. 물론 탈당을 했습니다.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제19 감사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19가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사람들을 감쌌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국민의힘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럼 국민의힘이 정말 단호하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또 의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쉽진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민주당의 이제 주류 의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식이면 무슨 누구나 다 뭐 잘못 저질러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제19 감사기 되겠지만 저는 이게 전반적인 여의도의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특히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신상의 결론을 내릴 때는 상당히 좀 이제 뭐 마음이 약해지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뭐 특별히 김남국 의원을 감싸기라기보다는 저는 국회에 그냥 만연된 하나의 그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윤리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 좀 함께 제가 드리고요. 제명안이 부결이 되면서 앞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징계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징계 처리 자체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와 관련된 일은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지 또 검찰 수사 결과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이 방향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불법적인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명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그 윤리위의 징계안은 뭐 출석 정지 30일 정도인데 그거는 뭐 중징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총선 전이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마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윤리특위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윤리위에 제소부터 하는 겁니다. 쇼인 거죠, 쇼. 제소하고 그다음에 유야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는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존재 가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능을 완전히 이제 상실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국민항쟁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맹 비판을 했죠. 이 대표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국민 항쟁 선포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말은 덤덤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저는 민주당이나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지금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날마다 놀랍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당신의 소신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작년부터 계속 취임 일성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뭐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 이런 건 좋은데요. 최근의 발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다. 양 세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허위 선정, 날조를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해버렸고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반국가 세력을 지금 몰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여론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행보를 좀 보면요. 대북 송금 의혹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지금 이 대표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아주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제 민주당이 텃밭인 이 전남 목포를 찾은 겁니다. 어떤 뭐 셈법이 있는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걸 밖에서 좀 분석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크게 두 가지 그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예.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건 검찰의 조작 수사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반일 운동입니다. 일본이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반정부 투쟁과 반일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개도 잡아보겠다라는 판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방탄국회 하면서 반정부 투쟁하고 또 반일 운동하면서 아스팔트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일주기가 지금 돌아왔는데 당대표 일주기가 돌아왔는데 그동안 한 거라고는 방탄국회 연 거밖에 없습니다.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위장 그 혁신위원회 열어가지고 방탄국회 열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위장쇼하고 다 도루묵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정부 투쟁과 반일운동을 하면서 아스팔트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냥 투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기를 맞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 될 제대로 된 개혁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내년 총선도 아마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고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비명계 의원들은 지금 굉장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건 어때요? 아까 1주년 그 기자회견 얘기, 기자간담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기자간담회에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앞에 하겠죠. 하지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나가겠다는 뭐 대체적인 검찰에 나가겠다는 얘기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바쁘다고는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안 합니까? 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여태까지는 해왔지만 그렇게 했죠. 지금 또 의원 연찬회에서도 그렇고 당내 분위기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지켜야 된단 말이죠. 불체포 특권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자신의 그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까?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당 분위기에 편승하겠죠. 밖으로 공격하면서 안에서는 그런 유지를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는 그런 당내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취임 1년을 맞아서 친명계에서는요,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될 대표를 나왔다고 저는 보니까 시작부터가 예상대로 그 1년 동안에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따라붙다 보니 뭐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뭐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도 그렇고 그래서 몇 점입니까? 뭐 점수를 그러니까 낼 것도 없어요, 낼 것도. 생각보다 점수가 박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유인태 전 총장님께서는 또 뭐 약간 뭐 항상 그 뭐 솔직하게 또 쓴소리를 하셨으니까 뭐 저는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저렇게 못하는데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따끔한 저는 이제 채찍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명 대표 체제 어쨌든 1년을 돌아보면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워낙 가혹하고 험난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보여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것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같이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함께 뭔가 정치를 해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제1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으로서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저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지금 뭐 소신 있게 뭐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이 또 지지율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말 정치권도 다시 한번 환골 탈퇴하고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1년이뿐만 아니라 정말 쇄신하는 앞으로의 좀 이런 정치
국정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향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협치가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쪽에 다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1년 봤을 때 처음에 일성이 책임 정치였었어요. 그런데 대선도 치렀고 지방선거도 치르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든가 어떤 식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1년을 평가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죠. 예.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방탄국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반정부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100번이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보십시오. 검찰 소환 날짜 가지고 전혀 지금 그 딴소리 하잖아요. 네. 본인이 나가고 싶은 날짜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검찰 소환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 정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책임 정치를 강조하는 정치 지도자였으면은 당 대표 출마를 못했죠. 네. 그때 대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 대표 출마하고 민주당 두 쪽 내고 그것은 책임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예.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년을 지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가봉에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현 대통령이 가택 연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데타 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의 비서관인 한국인 한 명도 체포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가봉 군부가 브리스 올리귀 은구마 장군을 과도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은구마 장군은 2020년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공화국 수비대를 이끌어왔습니다. 앞서 군부는 아버지의 42년 장기 집권에 이어 14년간을 통치한 봉고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3년임에 성공하자마자 봉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가택연금했습니다. Il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e la communauté nationale et internationale que M. Ali Bongo Ondimba est gardé en résidence surveillée. 벼랑 끝에 선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I'm to send a message to all the friends that we have all over the world to tell them to make noise. 1960년까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가봉은 대통령 일가와 프랑스의 국민들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 쿠데타 과정에서 영부인 비서관을 지내던 한국인 한 명이 함께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 가봉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가봉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은 모두 33명입니다. 체포된 비서관 외에 다른 교민들은 안전한 상태로 외교부는 안전하게 우리 교민의 신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를 강타를 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홍수와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거리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집 앞까지 파도가 들이치고 트럭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30일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주를 지나 조지아주를 강타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4등급이었던 이달리아는 플로리다 상륙 이후 세력이 약해졌지만 폭우와 거센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Idalia is the strongest storm to hit this part of Florida, to make landfall in this part of Florida in over 100 years. 곳곳에 홍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주택은 지붕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올랐고 플로리다와 조지아 일대 44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폭우 속에 운전대를 잡은 2명은 숨졌습니다. The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이달리아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후 3시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감염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집니다. 어제까지 무료였던 검사비도 이제 5만 원 정도씩 내야 하는데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는 신종 변이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코로나 백신을 맞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등장한 BA 2.86, 이른바 피롤라라는 신종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면역력과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is new variant could potentially evade current immunity to increase transmission, for example. And it could also potentially be of higher severity than variants that we've seen lately. 피롤라는 오미크론보다 인체를 감염시키는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2배 정도 많아서 기존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롤라는 지난달 덴마크에서 첫 사례가 확인된 뒤 미국과 영국 등으로 확산해 국내 감염도 우려됩니다. 몇몇 국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겨울에 큰 유행을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국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였던 신속항원 검사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형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집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유족이 국회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력 요구했고 시민들은 줄줄이 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사형 집행으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동안 방치되어 온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는 조만간 사형 시설이 있는 교도소 4곳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간 단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흉악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란 인식이 퍼져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한동훈 법무장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조성호 기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 장관이 왜 시설을 점검하라 지시했다 볼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는 대법원에서 하지만 사형 집행은 대통령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명령함으로써 집행이 되는데 형사소송법 463조를 보면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465조는 그 명령을 언제 발해야 되는가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 명령은 사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466조는 집행 시간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집행 명령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군사법원법에 있는데 그 군사법원법은 법무부 장관 대신에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판결하고 사형 집행 명령하고 실제 집행하고 세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특히 요즘같이 흉악범들이 날뛰는 시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설 같은 것들을 네. 점검할 필요성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장관이 또 어제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좀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현역 묻지마 살인, 신림대 성폭행 사건과 같이 이제 굉장히 강력 범죄가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검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령이 있어야 하죠. 그 명령 이전에 저희가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1997년 이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법무부 장관 이전에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간 정치적인 고려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결국 사형 집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바로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 사형 집행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여론의 동향은 어떠할까, 실제로 이걸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발언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도 이제 경각심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 복역 중인 사형수가 도대체 몇 명이고 또 이들에 대한 그렇다면 사형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총 59명이 있는데 그중에 민간인은 55명이고요. 군인이 4명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영철, 강무순, 박한상, 그다음에 막가파 두목 이런 사람들이 아직 사형수들인 거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16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게 언제냐? 1997년 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12월 30일. 그런데 1997년 12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선에서 DJ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YS는 DJ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형 집행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을 알았고 실질적으로 DJ 때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대통령들이 사형 집행을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이 59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명령만 하면 5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사형 집행이 부활하려면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EU와의 외교 관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유엔 헌장하고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전 세계적 트렌드인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것들도 좀 폐지를 한다, 안 한다 이거에 대한 전 세계적 트렌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 제3조에 아예 이제 생명권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유엔 헌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명시가 돼 있고 바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뭘 얘기하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바로 이제 생명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이유 근거로서 이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세계 인권 선언, 유엔 헌장,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또 EU 같은 경우 굉장히 이 생명권에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자체의 합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주한 영국 대사관이 바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이거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결국에는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가 이러한 생명권 사형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 이런 걸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제 사형 집행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우리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뭐 존엄을 생각해야 될 건지 법의 엄중함을 얘기해야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일단 미국은 27개 주에서 사형제 유지하고 있고요. 예. 올해에도 실제로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이런 그 여러 주들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고.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사살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당성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느낀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할 때에는 내 목숨을 건다는 거죠.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란 여러 가지 명분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적군을 사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근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 뭐 여러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다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뭐 인권을 내세우면서 내 목숨은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사형제 바로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제도적 보완 자체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하실 거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법전이 가장 속 시원하긴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세계 인권 순위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G10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31위에 그쳤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전 세계적 트렌드나 저희 현재 위치를 고려했을 때 국가 그리고 외교적 문제, 실익 문제를 고려했을 때도 사형제를 바로 이제 부활하기보다는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아니면 배상 명령의 확대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구비될 때 이제 그 외교적인 어떠한 마찰도 막을 수 있고 피해자 구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UAE, 이집트, 루마니아를 넘어 더 많은 결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수주하는 데 좀 유리하고요. 또한 실행하는 데에도 국내 고객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수출하기 때문에 자, 보신 대로 오는 10월부터 8천억 원 규모의 이 원전 수출 일감이 풀리면서 침체됐던 이 원전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의 차세대 원전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최초로 원전 수주 따낼 정도로 K 원전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원전 산업은 크게 강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50여 년간 국내외에서 총 3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노형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원전을 수입하게 되면 기자재부터 운영 정비 등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완결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사업을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수출을 성공하는 등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 K 원전 수출이 지금 날개를 달고 있는 저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네, 말씀해 주셨는데 10월부터 시작되는 원전 수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총 8천억 원 규모인데요. 첫 번째는 이집트 엘다바 사업으로서 81개 품목이 6,9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 발주해서 내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루마니아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사업 23개 품목 그 1,100억 원 규모를 발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월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특별히 뭐
또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의 협력업체 215개사에 대해서 해외 사업 유자격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 수력 원자력의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경영, 품질, 기술 등 3개 분야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원전 기업의 참여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품질 기준도 발주사의 요구 사항보다 완화된 국내 인증 기준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 개 회사당 최대 1억 5천만 원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선금을 15% 지급하고 계약금의 최대 80% 융자 지원을 해줘서 원자재 구매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절감해 주는 방식.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나서는 건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탄소 중립이 추세다 보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건설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운영 중인 원전 등은 노후화가 진행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에 따르면요. 작년 6월에 건설 중인 원전은 53기였는데 올해 5월에 57기가 돼서 1년 사이에 4기가 증가를 했고요. 계획 중인 원전 역시 건설 계획 중인 원전도 작년 6월에 95기에서 올해 5월에 100기로 1년 사이에 5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계속 운전 중인 원전은 30년 이상 가동 중인 곳이 전체 원전의 66%에 달할 정도로 이 노후화가 진행돼서 추가적인 원전 설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전 설비 수요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큰데요. 한 기를 건설할 경우에는 약 3에서 4조 원, 그다음에 가동 후에도 연간 유지 보수의 100에서 200억 원 규모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원전 수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소중한 수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전 수출이 이제 만들어 K 원전이 이제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또 수출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제 정부 예산에서 보면 이제 산업부의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게 11조 원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그 원전을 위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고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신규 예산이 약 1천억 원이 편성이 돼서 원전 생태계에 속한 중소기업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사업 예산 역시 신규로 57억 8,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예산들도 대거 증액이 됐는데요.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26% 증액. 그다음에 원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예산도 9%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 사업이 7배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도 28%나 예산을 늘려서 현재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미래형 원전이거든요. 소형 모듈 원전. 그다음에 미래에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 중에 노후화된 거는 또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래 수출 품목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에도 크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뜨거운데요. 해외 언론사와 유명 사이트에선 챗 GPT 접근 금지를 선언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가 무분별한 온라인 기사 수집을 막기 위해 만든 로봇 배제 표준 문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여기에 GPT봇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도 같은 방식으로 GPT봇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만든 GPT봇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모으는 도구입니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모을 수 있지만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도나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단으로 허락받지 않고 일단 갖다 쓴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문자가 많은 전 세계 사이트의 1000곳 중 9.2%가 GPT봇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 AI는 규정을 위반한 정보는 수집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지만 We have put in already a lot of internal guardrails around things like adversarial usage, unwanted content, and privacy concerns. 미국에선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만큼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원작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볼 사진은 어린이들이 호신술 수업에서 힘차게 발차기하는 장면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스스로 몸을 지키는 호신술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서울 강동구 어린이 식당에서 초등학생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과 힘찬 발차기에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곳 어린이 식당은 방과 후 돌봄 시설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누구나 자녀를 맡길 수 있는데요. 카라테 수업에서 방어 및 생존 기술을 익히는 호신술을 함께 가르치자 학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여러 체육관에서는 기존 수업에 호신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호신술을 알아야 할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호신술 기술 있을까요? 네, 국회 경비대 체육관에서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호신술 수업이 열렸습니다. 상대가 칼을 휘두르면 재빨리 도망치는 게 최선이지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바울로 접근하지 못하게 방어하거나 뾰족한 우산이나 주변의 의자를 활용해 접근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신 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자충격기, 3단봉, 호루라기 등 용품들도 다양한데요. 해당 점포는 최근 들어 판매량이 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네, 호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지금의 치안이 시민들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는 반증인데요. 일상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영남과 제주에 가끔씩 비가 이어집니다.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내일은 다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을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120mm 이상, 전남 해안으로도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먼저 비가 잦아든 중부지방은 오후 들어서 서서히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가 28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